1906년 4월 18일 새벽 샌프란시스코를 규모 7.9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도시의 80%가 파괴됐고 불길이 번져나갔죠. 은행들은 금고조차 열 수 없었어요. 전부 불에 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한 남자가 마차에 은행의 모든 현금을 싣고 밤새 도망쳤습니다. 위장용으로 과일 상자를 덮어두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거리 한복판에서 널빤지 하나를 책상 삼아 은행 영업을 시작했어요. 담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악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죠.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이게 세계 최대 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견뎌낸 금융 거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이 은행만은 살아남았죠. 도대체 이들의 생존 비결은 뭘까요? 그 답은 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파격적인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말 캘리포니아. 당시 미국 은행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죠. 담보도 없고 영어도 서툰 이민자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마데오 지아니니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그는 7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노동 분쟁 중에 총에 맞아 사망한 거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지아니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를 도와 농산물을 팔았어요. 14살 때부터는 가족 사업의 장부를 맡았고 21살에는 완전히 사업을 떠맡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특별했는데요.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사와서 샌프란시스코로 운반하는 물류를 혼자 처리했고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가족의 작은 농장을 연간 수십만 달러를 버는 식료품 사업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31살이 되던 해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모두가 놀랐죠. 하지만 지아니니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업이었어요. 당시 그의 장인이 사망하면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 지역은행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사회에 참석한 지아니니는 충격을 받습니다. 은행이 부패했고 가난한 이민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1904년 지아니니는 자신의 은행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뱅크 오브 이탈리였죠. 그가 내건 원칙은 혁명적이었어요. 담보가 없어도 영어를 못해도 가난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의 성품을 봤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돈을 빌려줬죠.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2년도 안 돼서 은행 자산이 100만 달러 돌파합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였어요. 그런데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를 강진이 덮칩니다. 규모 7.9의 지진이었는데 도시의 80%가 파괴됐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번졌죠.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고를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불에 타버렸거든요. 하지만 지아니니는 달랐어요. 불길이 은행에 도달하기 전 그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모든 현금과 금을 마차에 실었습니다. 위장용으로 과일 상자를 덮어두고는 밤새 샌마테오까지 이동했죠. 다른 은행들이 문을 닫은 사이 지아니니는 길거리에 즉석 은행을 차렸어요. 널빤지 하나를 책상 삼아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담보도 묻지 않았어요. 악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재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를 믿었어요.
지진 이후 뱅크 오브 이탈리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됐습니다. 예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1907년 공황이 터졌을 때도 지아니니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했어요. 다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동안 그의 은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을 시작했죠. 로스앤젤레스로 진출했고 시카고에도 지점을 열었어요. 지아니니는 지점 네트워크의 힘을 일찍 깨달았거든요. 한 도시에 갇혀 있으면 위험하지만 여러 도시에 퍼져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뉴욕이었어요. 미국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에 진출하려면 한 남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바로 JP 모건 주니어였죠. 그의 아버지 피어폰트 모건은 US 스틸을 만든 전설적인 은행가였어요.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을 탄생시킨 인물이죠. 주니어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월스트리트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암살 시도를 맨손으로 제압할 정도로 강단도 있었어요. 1920년대 지아니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44번지에 있던 작은 은행을 인수합니다. 이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꿨죠. 그리고 여러 은행들을 합병해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을 만들어냅니다. 모건은 이걸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어요. 서부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 감히 자기 영역을 침범한 거니까요. 모건은 즉시 반격에 나섭니다. 마침 지아니니가 신경염으로 유럽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모건은 월스트리트의 다른 은행가들을 모아서 지아니니의 은행 주식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몇 주 만에 주가가 폭락했죠. 지아니니는 모건의 사주라는 걸 알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트랜스 아메리카가 코퍼레이션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은행들을 통합하고 반격했습니다. 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모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1929년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검은 화요일이었어요.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공황이 시작됐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섰고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지아니니의 트랜스 아메리카 주식도 폭락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래소에서 23만 주가 쏟아졌을 때 그는 전부 사들였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사회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트랜스 아메리카의 CEO였던 엘리샤 워커가 사실 모건의 측근이었던 거예요. 워커는 다른 이사들과 짜고 지아니니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건이 배후에 있었죠. 결국 1931년 9월 지아니니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이사들은 대부분 해고됐고 뉴욕 사람들로 교체됐어요. 모건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니니는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의장직을 잃었지만 여전히 대주주였거든요. 그는 즉시 연합 트랜스 아메리카 주주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주들을 설득했죠.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우리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서부 사람들은 지아니니의 편을 들었어요. 그는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와 달리 정직한 은행가로 유명했으니까요. 1932년 주주총회에서 대리인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지아니니가 승리한 겁니다. 그는 의장으로 복귀했고 모건 계열의 이사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이건 금융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어요. 서부의 이민자 출신이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무릎 꿇린 거니까요. 로스앤젤레스 유니언역에 도착했을 때 1,000명이 넘는 직원과 주주들이 그를 환영했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그의 귀환을 카이사르의 개선에 비유했습니다. 지아니니는 즉시 은행 재건에 나섰어요. 좋은 시절로 돌아가자 캠페인을 시작했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예금이 5천만 달러나 증가했죠. 1930년대 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지아니니는 라이벌들과 손잡고 전쟁 자금을 조달했어요. 심지어 모건과도 협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보다 나라가 중요했으니까요.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이 됩니다. 지아니니의 꿈이 실현된 거죠. 그는 자산의 절반을 교육과 연구에 기부하고 은퇴했어요. 1949년 봄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2,500명이 대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서 조문 행렬을 지켜봤죠. 그의 유언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지점은 그날도 문을 열었어요. 고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개인 재산이었어요. 60억 달러 자산의 은행을 세웠지만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고작 49만 달러였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을 돕는 게 목적이었죠.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후 호황이 계속됐고 실업률은 낮았어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급성장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클라크 베이스가 CEO가 됐는데 그는 성장에 집중했어요. 1959년 은행은 혁신 제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는 200만 캘리포니아 가정에 배포됐어요. 현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소비가 폭발했고 경제가 더 빠르게 돌아갔죠. 1961년까지 은행 자산은 12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에도 투자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던 겁니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됐고 캘리포니아 대학 근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이 방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거대한 관료 조직이 되어 있었고 혁신이 멈췄죠. 경쟁자들이 기회를 노렸어요. 특히 시티뱅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최대 은행이었지만 여러 차례 파산 위기를 겪었던 시티뱅크는 월터 리스턴이라는 비전 있는 리더를 만나 부활합니다. 리스턴은 ATM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봤어요. 1969년 케미컬 뱅크가 첫 ATM을 설치했을 때 그는 즉시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70개 지점에 ATM을 설치한 거죠. 24시간 은행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고객들은 열광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뒤늦게 ATM을 도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티뱅크가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죠. 당시 CEO였던 톰 클라우셀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는 마지막 해에 회계 기법을 동원해서 실적을 좋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장기 보유 자산을 시장가로 평가해서 이익을 부풀린 거죠. 그리고는 우아하게 은퇴했어요. 문제는 다음 리더가 떠안게 됐습니다. 새 CEO 샘 아마코스트는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대학 총장이었고 그는 스탠퍼드를 나왔죠. 가족 배경과 인맥 덕분에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아마코스트는 은행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에 투자하고 찰스 슈왑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7.5% 증가하면서 성과를 내는 듯했죠. 그런데 1980년대 초 연쇄적인 위기가 터집니다. 먼저 제3세계 부채 위기가 왔어요.
남미 국가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엄청난 대출을 해줬던 상태였죠. 그 다음엔 펜스퀘어 은행이 파산했어요. 여기에도 자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어요. 결정타는 아마코스트라는 모기지 증권 회사의 사기였습니다. 고수익 단기 모기지 채권을 판다며 저축대부 조합들에게 팔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에스크로 대리인이었어요. 처음엔 800만 달 손실로 예상됐지만 사기가 드러나면서 9,5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구조였어요. 가짜 감정가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기반한 사기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평판 손상이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아마코스트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됐죠. 1985년 말 은행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집니다.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은행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어요. 죽어가는 거인에겐 포식자들이 모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샌디 와일이었어요. 브루클린 노동자 계급 출신인 와일은 코넬대를 나와서 월스트리트로 갔습니다. 그는 기업 인수 전문가였는데 증권사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9억 3천만 달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죠. 그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여러 회사를 사들여서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더 크고 수익성 높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권력 투쟁에 밀려나온 후 와일은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완벽한 타겟으로 보였습니다. 와일은 쉬어슨 리먼에서 수십억 달러를 확보하고 합병을 제안했어요. 자신이 CEO가 되겠다는 조건이었죠. 정보가 새어나가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와일과 그의 오른팔 제이미 다이먼이 더 나은 경영자라고 믿었거든요. 와일은 가족 같은 기업 문화로 유명했어요. 실제로 친척들을 대거 고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마코스트에게 와일의 인수는 자신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싸울 틈도 없이 이사회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마코스트를 해고하고 놀랍게도 전임 CEO 클라우센을 복귀시킨 겁니다. 세계은행 총재를 하다가 돌아온 클라우센은 독약 전략을 구사했어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찰스 슈왑 같은 자산들을 매각해서 인수 매력을 떨어뜨렸죠. 결국 퍼스트 인터스테이트와 와일의 인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클라우센은 은행을 지켜냈어요. 1980년대 후반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극적으로 반등했죠. 1988년 말 순이익 7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어요. 주가는 6달러에서 19달러로 치솟았고 세계 최고 성과 은행 주식이 됐습니다. 1990년대는 은행업의 황금기였어요. 와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에 실패한 후 제이미 다이먼과 함께 시티코프와 합병해서 미국 최대 금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휴 맥콜도 맞불을 놨죠. 대형 합병을 추진했어요. 은행들이 거대화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안전하다는 믿음이 지배했죠. 하지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하루에 50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베어스턴스도 무너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위험했어요. 인수했던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 독성 모기지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시티뱅크처럼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에 와일이 인수하지 못한 게
오히려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메릴 린치를 인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리먼처럼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450억 달러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은행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2010년 CEO 켄 루이스가 물러나고 브라이언 모이니헌이 새 CEO가 됩니다. 오하이오의 중산층 가톨릭 가정에서 8자녀 중 6째로 태어난 모이니헌은 겸손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창업자 지아니니처럼요. 그는 은행업이 결국 신뢰의 게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정과 이미지를 동시에 회복하려면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죠. 2011년 워렌 버핏이 50억 달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합니다. 6% 배당과 주식 인수 옵션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버핏의 투자는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다음 날 주가가 급등했고 버핏은 하루 만에 3억 5천만 달의 평가 이익을 냈죠. 모이니헌의 리더십 아래 은행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운영을 간소화했어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거대한 금융기관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죠. 배당금도 인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사기 거래, 무단 계좌 개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 과도한 수수료,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요. 규제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냈습니다. 너무 큰 은행은 망하기 어렵죠. 정부가 항상 구제해 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경쟁자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고객을 올바르게 대하는 겁니다. 결국 은행은 신뢰의 브랜드니까요. 지아니니가 길거리에서 널빤지 하나로 은행을 열었을 때 그가 가진 건 악수와 약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최대 은행의 토대가 됐어요. 150년이 지난 지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그 원칙을 기억했으니까요. 신뢰를 잃으면 은행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신뢰를 지키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대한 금융제국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